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요즘 장애인이 등장한 드라마가 잇따라 화제가 되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우리들의 블루스에 이어서 요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기존 드라마와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려는 시도가 빛을 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직 드라마 초반부임에도 이 드라마는 9%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존 드라마 왕국으로 불리던 채널이 아닌 생소한 채널에서 방송된 것도 미디어계에서는 화제인데요. 이런 화제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바라보는 온도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 소문 듣고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인데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김 소장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소장님이라면 네.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을까 좀 궁금했는데요. 네, 저도 이 드라마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기 전부터 또 논란이 은근히 있어서요. 네.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 속의 장애 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시청자들은 호평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드라마 자체가 좀 따뜻하고 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우리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네.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하게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호평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언론 보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정말 아주 자잘자잘한 이야기들이 화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의 이런 인기가 상당히 반갑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를 일단 많이 봐주시고 함께 보면서 상황을 공감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돼서요.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도 장애를 가진 연기자들이 직접 드라마에 출연해서 장애인 역할을 이제 연기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비장애인 연기자가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블루스와 비교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네. 소장님은 역시 그냥 따뜻하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셨네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네. 드라마 속에 혹은 미디어에 장애인이 나오더라도 네. 비장애인 연기자가 이 장애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소리 씨가 영화 박하사탕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연기를 해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신인 배우상을 받은 바 있고요. 네. 또 조승우 씨도 마라톤에서 장애인 역할을 해서 대종상 나무주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남자 연기상 등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도 영화 레인맨으로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 역할을 했던 더스틴 호프만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장애인 역할을 잘 소화한 배우들은 늘 열연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호평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장애인 연기자가 장애인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연기를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 큰 감동도 주고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제8호1에서 파스칼 듀케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 공동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여러 영화에 출연하면서 그야말로 그 전문 배우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다운 증후군을 가진 화가이자 배우이신 정은혜 님이 극 중에 한지민의 동생으로 출연하여서 정말 큰 감동을 주었잖아요. 네. 이렇게 장애인 배우를 더 많이 발굴하고 되도록 장애인 연기를 하는 부분에는 장애인 연기자를 그야말로 투입하는 것이 그래서 극 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목포 시민신문에 게재된 문혜준 전남 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의 기고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낮은 빈도로 완성도 낮게 재현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이들 중 장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배경에서 발생하고 있고 영상 속의 장애인 역할을 대부분 비장애인 배우들이 전담하여 장애인의 존재가 삭제되거나 대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또 문 대표는 그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이들 중 장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지적을 한 게 저는 정말 100% 공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냥 어쩌다가 양념처럼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이 없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그 미디어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은연중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장애인이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장애인이 이렇게 드라마 속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영우 변호사 역할을 한 배우 박은빈 씨. 네. 이분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네. 실제로 그 역할을 장애인 배우가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지적이시네요. 예, 물론 이제 박은빈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셨고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네. 너무 이제 정말 훌륭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했다면 훨씬 더 빛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작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모습은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영우 본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계속 거듭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요. 본인 소개를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한스 아스퍼거가 우생학적으로 어떻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장애인들과 분류해 왔는지를 짚은 그 대사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대사에서 한스 아스퍼거가 나치 부역자였고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이 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인 영우가 사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냥 장애가 있을 뿐이지 사실 천재 아닙니까? 천재로 묘사되잖아요. 예, 그게 이분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서번트 증후군에 가깝다라는 그렇죠.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영우는 고기능 자폐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서번트 증후군에 가깝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서번트 증후군은 발생 확률이 발달 장애인 중에서 100만 분의 1 정도로 지극히 낮고요. 모든 자폐 그 스펙트럼 장애 이 분들이 전부 다 뭔가 이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엄연히 잘못된 개념이고 서번트 증후군을 보이는 이들도 굉장히 극소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묘사하면서 천재성을 강조한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모든 장애인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갖거나 그에 비해서 무시하게 할 그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그 영화 레인맨이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친 이후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천재성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하지만 레이맨의 그 실존 모델인 킴픽이라는 분은 희귀한 유전 질환이었고요. 서번트 증후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영화 이후에 자폐는 천재라는 그릇된 기대가 생겨서 평범한 장애인을 보면 이렇게 무시하고 왜 당신은 장애인인데 평범하냐, 왜 특별한 능력이 없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또 너는 왜 천재가 아니냐라는 식의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되느냐가
그렇죠. 예,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 속에서 보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특징이 좀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때로는 좀 유머 코드로 또 때로는 살짝 이렇게 동정의 시선으로 묘사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네. 뭐 반향어라고 하잖아요. 네. 상대방의 말을 질문을 답을 해야 될 타이밍에 대답을 안 하고 그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런 걸 네. 반향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렇게 회전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주인공 네. 우영우가 네. 그것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네. 겨우 들어가지만 몇 번을 계속 그 회전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우픈 장면인데 네. 이 미디어 속의 장애인 묘사 어때야 될까요? 저도 이게 정답은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모니터링이 이래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하는 모니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감수성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애인 당사자나 또 장애인 가족들이 네. 이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점들 이런 것들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극 중에 그 맥락이 정말 이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거나 또는 정말 놀리면서 그 장면을 집어넣는지 네.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감을 네. 높이기 위해서 넣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다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측면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게 언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나 연애 오락 프로그램 그 캐릭터 연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 그 책을 만들 때 장애인 당사자들과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니터했던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서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거나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장애인이 출연하면 일단 화면을 칙칙하게 하고 또 슬픈 음악을 깔거나 또는 카메라 시선이나 동선에서 장애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클로즈업하는 등의 촬영 기법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해서 장애를 묘사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장애인이 등장할 때는 의학과 복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해당 장애인을 다양하게 취재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실제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과거 한 드라마에서는 장애 남성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상황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도 그분이 저가의 수동 휠체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부 다 전동 휠체어를 타던 때였거든요. 근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개연성이 없었어요.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는 집인데 대문에는 그 계단이 나오고요. 이러면 사실은 그게 모든 그러네요. 것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장애 유형에 맞게 미술이나 역할 모든 것에서 자문을 받아서 좀 현실성 있게 신중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와 질병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좀, 그게 무슨 뜻이지? 또는 그게 왜 필요하지라고 이제 공감을 좀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 장애는 재활을 통해서 불편함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지만 완치나 극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장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장애가 기적적으로 완치되거나 재활로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드라마 불새에서는요, 장애 여성이 가벼운 전기 감전을 받은 그 감전이 있은 후에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재활치료 몇 번 하고 벌떡 일어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하다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예전에는 하지만, 이런 드라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치료 재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묘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확증된 정보가 아닌 경우에 장애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지 말아야 하고요. 물론 의학이 발달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확한 의료 정보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특수치료나 특수교육으로 호전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해서 노력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대중들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장애인들을 스스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또는 기적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장애를 제도적인 재활제도 속에서 풀어갈 문제로 보지 않고 장애인 개개인의 문제, 의지의 문제, 이런 능력의 문제, 이런 것으로 축소시키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과거에는 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번 이 드라마에서는 아직은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3부에서 그 법정에서 우영우 씨가 이렇게, 장애 변호사라고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는 사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다른 드라마에 비하면 굉장히 이런 차별적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환타지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거든요. 근데 사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드라마에 그대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낮은 인식 수준, 대중의 네. 그런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등장할 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심한 악역의 그 망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예를 들면 이번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우리들의 블루스의 노희경 작가의 이전 드라마인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요. 네. 그 고도심 씨가 딸에게 어떤 남자라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감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네. 유부남과 장애인만 아니면 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이제 가슴 아프라고 넣은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독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향해서 모자란 거, 재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나 또는 인간아 저런 사람 왜 밖에 나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왔었어요. 네. 이게 극적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가득 찬 독설이나 혐오 표현을 이제 넣은 건데요. 네. 드라마에서 꼭 이런 식으로 불편한 대사를 그대로 쓸 필요가 있을까? 네. 왜냐하면 이걸 듣는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충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좀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랜만에 이렇게 막 독하지 않고 좀 네.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정말 비평을 네. 작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를 너무 뜯어서 분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소장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그 장애인이 등장했던 드라마와는 달리 예, 나아졌다라는 네. 호평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정 어린 비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도 남은 드라마 계속 즐겁게 시청하시고요. 저는 아직 1, 2부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또 저는 꼭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재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 나중에 다 완전히 보고 나서 또 한번 종합평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만나볼 텐데,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준비하셨네요. 대한민국이 제일 화제인 것 같아요. 이 컨텐츠가. 네. 요즘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김 이사님은 콘텐츠 전문가시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착하고 재밌는 컨텐츠가 없거든요. 착하면 착한 대로,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있는데 두 개가 결합되기가 어려운데 착하고 재밌는 컨텐츠라서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네. 너무 가장이 또 힘들잖아요.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하는데 또 계속 물가다 뭐다 해서 계속 선한 컨텐츠가 좀 그리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분노, 뭔가 화가 많다 이랬는데 네. 지금 이제 선한 콘텐츠가 좀 그리운 시점이 된 것 같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판타지와 현실을 잘 녹였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바라는 세상을 잘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모든 연기자들이 주어진 역할에 너무나도 눈부시고 열일하고 있고 지금 9시부터 수요일 목요일은 힐링하는 시간이다라고 다들 퇴근을 일찍 하는 네. 사람들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드라마 관련해서 좀 흥행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이게 좀, 뭐랄까, OTT에서도 방송이 되면서, 네. 동시에 또 TV 채널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ENA 채널에서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방송 후에 넷플릭스 공개를 네.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굽힐 수는 없다 때부터 나왔던 방식인데요. 지금 같이, 그러니까 방영 끝나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지금 네. 국내에서는 탑2로 진입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서서히 상승하는 입소문이 난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입소문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순간 벌떡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간 벌떡 일어났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도 찾아보고. 네. 일본, 태국, 대만에서 1등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수요일 기점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비영어권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구권이나 남미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이런 데도 높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리메이크 제안도 벌써 들어오고 있대요. 미국 쪽에서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굿닥터가 한국 드라마였는데 미국으로 그렇죠. 제작돼서 지금 시즌 5까지 네. 뭐 전미 시청률 1위도 기록한 컨텐츠다 보니까 네. 이것도 잘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방이 방영되는 이 ENA라는 채널이요. 네. 이 당초에 제 주변에서는 이 드라마가 막 인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몇 번에서 봐야 돼? 맞아요. 네,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ENA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채널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이 ENA 정체가 뭔가요? YTN 건물이랑 조금 떨어진 블록에 있는데 스카이TV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스카이TV에서 드라마 재방송을 주로 했던 스카이 드라마 채널을 네. 올해 4월에 리브랜딩하면서 네. 드라마 제작에 전격 투자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랑 동시 공개했던 굽힐 수는 없다. 네. 우영우가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TVN이 그 어떤 리브랜딩 어떻게 보면 그 개국하고 나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ENA 채널은 그 엔터테인먼트 DNA의 그 줄임말인데요. 엔터테인먼트 DNA. 네. 어떻게 보면 제2의 TVN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들어가 있던 채널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그냥 케이블이나 IPTV도 아니고 이제 스카이 TV라고 하면은 좀 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런 핸디캡을 갖고도 이렇게 입소문난 드라마를 성공시키는 거. 이 채널에 보니까 시청률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0.9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9%를 넘었대요. 네네. 심지어 네. 수도권 시청률은요 10%가 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채널 네. 번호를 찾기 전쟁이 펼쳐졌어요. 왜냐면 이게 다 다르거든요, 동네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스카이 TV를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하고는 그 네. 스카이라이프는 1번입니다. 채널 1번인데 네. 그 외에는 20번을 다 넘어요. 네,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75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HCN 같은 경우는요 997번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오히려 0번에서 뒤로 돌아가야지 찾을 수 있는 채널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동시간대는 아니지만 이제 9시 이후에 이제 종편 지상파 포함해서 최고 시청률이 3.4%인 TVN의 2부예요. 그러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우영우만 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상파와 종편의 드라마를 보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영우를 봤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편성 시간대도 되게 재밌어요. 9시거든요. 보통 드라마 하는 시간보다 1시간 빨리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했음에도 이 인기 어떡할까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미디어 비평에서는 이제 장애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로서의 어떤 편견을 깨고 그 선전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었는데 아직도 뭐 한참 남았다고 해요. 초중반인데 어떻게 더 선전하는지요. 네네네. 자, 다음은 OTT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티빙하고 이 KT의 OTT 시즌이 합병을 한다고요? 네, 전에도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지난 목요일이죠. 네. 지난 목요일 날 네. 전격적으로 합병이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KT 시즌과 이제 우리나라 이제 2등, 3등을 하던 OTT인 티빙이 CJ 티빙이 합병을 하기로 했고요. 네. 티빙 대 KT 시즌의 이제 합병 비율은 1대 1.5735 비율입니다. 그래서 네. CJ ENM이 분사한 OTT 서비스 티빙은 이제 CJ ENM 지분이 57%인데요. KT 스튜디오 지니가 만든 서비스인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KT가 100%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합병되면서 이제 진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다음이 티빙이잖아요. 네네. 티빙은 나름대로 이 OTT 업계에서 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웨이브랑 티빙이요. 네. 조사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른데 2위를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시즌은 이제 신생이고 좀 많이 가입자가 많지 않은 반면에 티빙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 CJ가 그 KT에서 분사한 스튜디오 콘텐츠 사업인 스튜디오 지니에 투자를 많이 했었었고요. 네. 1,000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웨이브와의 경쟁. 근데 이게 계속 이제 2위 구도라고 보여지면 사실 이제 서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데, 시즌 같은 경우는 KT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티빙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뒤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이제 주력 OTT 사업으로 가입자들한테 어떻게 좋은 가격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런 마케팅을 해왔는데, 네. 티빙은 지금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그런 마케팅은 없었어요. 근데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150만 정도 되는데, 네. 티빙이 이제 410만 명이다. 그럼 한 560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넷플릭스가 1000만 명이니까, 거의 이제 유일하게 국내 브랜드에서는, 넷플릭스랑 견줄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업계에서는 좀 촉각을 세울 것 같아요. KT가 네. 이제 통신에서는 2등이고, 네. IPTV에서는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KT와 티빙의 이제 콤비 플레이가 단순히 모바일을 넘어서 TV까지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걱정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웨이브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제 티빙과의 이제 공존이었거든요. 합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시즌을 파트너로 두면서 사실상 웨이브와의 공존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징어 게임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네. 이게 할 네. 얘기가 많은데.
네,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취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의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는 퇴근길 가장 주목되는 이슈에 대해 경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뉴스 속으로 다가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와 출연진이 겹치기도 하고 해서 얼마 전까지는 여타 시사 프로그램과 별다른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일 동안 제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의 한 주간 분석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이 분석해 내보이는 빅데이터 분석과는 조금 다른 결의 분석이고 많은 시사 뉴스 관련 방송의 단골 게스트인 배종찬 소장이 아닌 비교적 방송 노출이 적은 김다솜 소장이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식상함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신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빅데이터로 풀어본다는 기획 의도를 내포하는 빅정치 코너에서 이승원 평론가와 김다솜 소장, 두 여성 전문가들만의 조합과 고정 출연이 참 반갑고 신선한 시도로 느껴지는데요. 다만 예리한 비평에 호감 가는 출연자인 이승원 평론가의 탁탁하며 타이프라이터 두드리는 소리 같은 멘트 전달이 조금 오게 티갔습니다. 거기에다 보통 사람들의 말의 속도에서 2배속 빠른 듯한 말의 전달에 있어서도 물론 뉴스의 긴박감이나 시사적 중요도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선 청취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듯해서 조금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한 빅데이터 관련해서 진행자의 보다 쉬운 설명과 개입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정면 우먼 파이터에서도 두 출연자가 매우 여유 있게 많은 의견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발언하도록 두었다가 끝에서야 급작스럽고 다소 억지로 출연자의 발언을 중단시키며 마무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 안배나 계획을 가지고 여유 있고 센스 있는 진행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진행자의 역할 좀 더 적극적이고 센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또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방송 중에 청취율 조사에 대한 청취자의 적극 협조를 독려하는 진행자의 협조 멘트를 접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청취율 조사 안내 멘트는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했고 때로는 시장 상인들의 강매와 같은 수준의 강요를 받는다 싶은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매우 세련되게 순화됨을 느끼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윤의 정면 승부에서 만나는 청취율 조사 동료 메시지 전달은 특별히 매우 재밌고 영리하다 싶은데요. 멘트의 어필 방식이 퀴즈 형태이거나 때로는 상황극 형식을 취하는 등 유쾌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없고 재밌고 담백해서 심지어 반복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작진의 재능이 돋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